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 격주로 나오시는 분이죠.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모셨고요.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하는 경제포차 방송 들으시면서요.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고란 기자. 네.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셨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오늘 아, 하필이면 네. 깜놀하실 겁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네. 더워서? 날씨 추워지니까 더워서? 심경의 변화를 신경의 느껴서. 변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고란 기자가 먼저 좀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모 포털에 보니까 경제뉴스 많이 읽은 기사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7개가 이 뉴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분양가 상한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민간 네. 택지 어디에 지정이 되는지 총 아까 동별로 핀셋 지정한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 27개 동이 지정이 됐고요.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에 22개 동, 네. 뭐 대부분이죠. 마포, 성동, 영등포구는 각각 1개 동씩 지정됐고요. 용산구는 2개 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상한제 지정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을 받습니다. 네. 5년에서 10년까지 전매 제한도 있고요. 2년에서 3년 실거주 의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붙었는데, 네. 27개 동이면 어떻게 해요? 예상보다는 좀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평가가 어때요? 일단은 예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훨씬 더. 이제 예상했을 때 했던 게 과천. 과천. 그리고 그렇죠. 흑석동 여기 뭐 들어갈 거라고 당연히 다들 봤었는데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7개 동을 보자니까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단지가 총 332곳에 30만 가구거든요. 네. 이 중에서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게 봤더니만 126곳에 8만 4천여 가구예요. 근데 여기에 강남 4구 대상 단지가 118곳이니까 네네.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정심이라고 하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네. 이제 여기를 결정하는 요 위원회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국토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네. 그래서 이제 27개 동 뽑아 올렸고 그대로 모두 통과됐다. 그래서 이제 서울 25개 구가 모두 이제 법정 요건 충족하는데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아, 가운데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많이 기대되는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를 검토했기 때문에 앞서 네. 말씀드린 이 과천이나 흑석동 여긴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일반 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제외한 거고요. 음.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뭐냐면 네.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네. 빠졌다고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로 네. 해서 이제 어딘가 다른 동이 오르거나 네. 아니면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려고 어떤 꼼수를 보인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별 핀셋 지정이지만 언제든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 국토부의 의지이기 때문에요. 뭐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지정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현미 장관도 그 목소리 높여서 네, 이 부분을 맞아요. 강조했죠. 이 풍선 효과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 분양가가 지금보다 진짜 얼마나 낮아지나 이게 궁금해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은요. 네. 뭐 택지비, 건축비, 여기다 건설업체 적정 이윤, 요거 나온 합값 이하로만 네. 분양 가격 이하로 이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분양가보다도 한 5에서 10%는 저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허그라고 아까 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규제 가격이 3.3제곱미터 평당 최고 4,800만 원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는 4,500만 원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주변 아파트 시세가 7천에서 9천이거든요. 아, 최근에는 뭐 그래요? 1억 네네. 찍은 곳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거의 반값 아파트가 나오는 셈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군요. 이 네. 건설업체 적정 이윤이라는 게 참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습니다. 택지비, 네. 건축비에다가 또 적정 이윤 여기다 얼마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적정이 얼마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아, 오늘 발표돼서 시장에서 뭐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는 거냐, 뭐 네.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약 시장만 과열시킬 수 있다라는 반대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신규 공급이 정비 사업에서 나옵니다. 사실 뭐 새로 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네네. 당연히 정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제 새로 신규 공급이 아무래도 위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위축도 불가피하다. 는 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 네네. 정부의 주장은 과열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위축 우려는 없다는 건데요. 시장에선 다들 위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대체적인 평가가 공급 줄어드는데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은 엄청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 윤리에 역행하는 단기적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같은 어떤 용산구에서도 네. 어떤 동네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하면 이제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좀 싸지는 건데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그럼 더 비싸지죠. 네. 그럼 더 비싸지냐 아니면 옆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좀 비슷하게 내려갈 거냐. 그게 이제 정부는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더 비싸지고 네. 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정되지 않은 옆 동에서 훨씬 더 과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정되지 그야말로 않은 풍선 효과네. 옆동에 있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이 신축 아파트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공급은 안 될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성향이 신축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죠. 네, 유호용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투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반면에 2485번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윤현식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서울 공급 증대 등 핵심은 건들지 않고 있으니 계속 서울 아파트 상승을 부추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민우님 분양가 문턱이 너무 높아서 새 아파트는 어차피 그림의 떡이네요. 여러 가지 문자 주셨어요. 그림의 떡.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정부의 의도는 잡으려고 했는데 네.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집값이 올라갔던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닌데요. 글로벌로. 예, 근데 네. 좀 호주 시드니라든가 아니면 뉴욕이라든가 홍콩의 집값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한국처럼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저금리 환경은 다 비슷한데요. 네. 그동안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뭐 참 집값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 한 1년 동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제가 주식하는 뭐, 사람들의 문제예요. 권위 있는 코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약간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는 게요.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 분양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니 옆에 있는 아파트가 따라서 그 분양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정부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냥 옆에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거고 네네. 그에 따라서 옆에 가격도 또 오르는 거고 한데 이 분양가가 올라서 옆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네. 추세상. 근데 이게 이제 분양가만 잡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과연 잡힐지 이게 사실 의문이기도 해서 이게 네. 근본적인 의문이라서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비판이 뭐냐면요. 네. 이것도 상당히 뭔가 그 부동산 카페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아마 댓글일 텐데요. 네.
야 드디어 정부가 우리 동네를 투기 지역으로 공인해줬다. 아 드디어 자랑스럽게.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이제 내릴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합하다는 걸 인증한 거다. 맞아요. 정부가 인정해줬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데가 강동구 길동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어.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네.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투기 지역 강남에 있는 그 웬만한 동과 맞먹는 동에 들어갔다. 네. 라면서 오히려 인증. 인증을 해줬다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굉장히 약올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으로 가려는 네. 돈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맞아요. 그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많은데 한 1,000조 된다는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까? 네. 근데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더라도 잘 안 그 돈들이 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최근에 리츠를 상당히 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일반 주택 시장으로 들어갈 돈을 그냥 상가 차라리, 쪽으로 이제 차라리 그렇게 돌리는 게 하자.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외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것도 있죠. 네. 네네. 이게 좀 약간 의미심장한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구가 제외가 됐고요. 네.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네. 최근 1년간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음. 약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은 고양시 일부가 해제가 됐어요. 네. 네. 고양시. 고양시 장관의 지역구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요거는 뭐 시장에서도 고양시 아까 해제한 그 일부 지역은 해제할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산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비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논란이 많은데 필명 빠숑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있잖아요. 김학렬 소장. 네. 이분의 멘트를 보니까 최근 2달간 투기꾼들이 부산으로 다 들어갔대요. 최근 2달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정부가 판단한 기준은 최근 1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부산으로 막 몰려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가 됐는데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풀어줬다라고 하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1순위 청약 자격도 완화가 되고요. 분양권 전말 제한도 단축되고 양도세 중과도 뭐 조금 약간 세금 부담 줄고 비과세 요건도 줄고 대출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기 요건을 약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 평균을 냈더니 주택 가격이 네네, 맞아요. 하락을 했는데 했는데 최근 2달간 이제 가격이 꿈틀꿈틀하면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썼다라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투기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최근에 2달간 갔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네. 뭐 늘 정부가 발표하면 추가 네, 대책 우리 맞아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있습니까? 더 내놓을 게?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인데요. 네. 뭐 일단은 지금 1차 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꼼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2차, 3차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당장 꺼낼 카드가 있냐? 라고 하면은 사실 뭐 딱히 지금 딱히 없는 게 잡히는 사실이고요. 건 없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실거래가 합동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해서요. 김현미 장관도 오늘 모두 발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 자금은 진짜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일각에서는 과거에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거나 아니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네. 아니면 자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네네. 이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네, 경제를 요리하는 상암동 경제포차 김학균 센터장, 고란 기자, 안승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김민아 님이 문자 주셨어요. 부산 해운대 삽니다.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7322번님, 수원 영통구 망포동인데요. 지방의 꾼들이 아파트 갭 투자하느라 많이들 올라와서 산대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보유세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369번님,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 벌써 끝날 일을 어렵게 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정혜숙님, 보유세를 높여야지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고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세금을 높이는 건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부담되죠. 역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를 다 비롯해서 네. 세금 올리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유세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당장 내년에 돌아오는 내 세금 고지서가 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값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자산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세금만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표 차원에서 어떻게 표출될까 이 부분이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감히 보유세 강화는 다들 이제 그 그렇지 딜레마에 못할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 이제 맞아요. 정권 5년 보내는 거죠. 안 기자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집이 머리 극적이고 없는 있다가. 사람으로서 아니 네. 이게 쉽지는 않은 카드죠. 당연히 뭐 보이스 같은 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되겠으나 네. 좀 여러 가지 세금을 올린다는 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테니까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죠. 센터장님도 의견이 비슷하십니까? 저는 뭐 집값 잡는 데는 영향 주겠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집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많이 저도. 걷는 게 아, 팔 그래도 때. 합리적인 처방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보유세보다는 네. 다주택자가 특히 문제니까요. 다주택자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 9일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남은 임기는 경장과 편달의 자세로 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아쉽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2년 6개월 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너무나 뭐 거대한 질문을 제가.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성장률이 이제 우리 경제가 2%대가 됐고 음, 소비가 정체되는데 투자는 많이 줄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진 않고요. 네. 사실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을 못 돌렸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이 중국 덕을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대만 다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데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출 좀 한다는 나라도 비중이 20%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수출로 먹고 사는 건데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 못하는 위험이 있었고 외부 요인들. 그렇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부채인데요. 네네. 사실 뭐 자본주의에서 부채가 뭐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는 내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뭐 어려울 때 쓰면 되는데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끌어쓰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을 나쁜 흐름을 막아달라고 이제 표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 거대한 그 물줄기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경제 그 패러다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그러네요. 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서 이걸 GDP 갭이라고 합니까? 네, 네. 네, 이게 마이너스 1.7%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이제 그 잠재 성장 실질 GDP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의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네. 확정된 값이고요. 이제 잠재 성장률은 개념적 값입니다. 네네. 그 나라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리 안 한다는 건 인플레가 안 생기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개념적인 값이니까 네. 그 숫자 자체를 기계적으로 뭐 가장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뭐 그런 좀 불안정한 지표라는 걸 가정하더라도 네. 잠재 성장률이 3%, 2.8% 정도 그 정도 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우리 성장률이 2%밖에 못 하는 거니까 네. 네. 이건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성장도 못 한다는 거고요. 근데 있는 자원이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뭐 핵심은 뭐 투자 부진이 뭐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뭐 투자를 잘 안 하는 것이고 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보면 그런 환경을 못 만든 건데 저는 한국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규제 이런 거보다 네. 산업 내에 기득권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 있는 기득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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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려고 하는데 잘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럼 정부가 최근에 뭐 타다 논란 이런 것도 네네. 있습니다만은 그걸 맡겨두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우리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참 어렵다는 걸 인지한다 그러면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조절 능력이 조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기도 그것이 한데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성장 모델 같은 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이 누가 조금 피해를 와해돼야 보는 사람들이 되는데 나오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을 조율하는 게 정치라고 보면 그게 사실 어느 게 답인지 모릅니다. 조정 예. 능력. 네. 다만 기존에 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관료를 또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참 짧은 시간에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좀 잘한 거 그리고 또 좀 이건 좀 심하게 못했다. 뭐 이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뭐 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의도가 좋다 그래서 결과가 늘 좋진 않구나 이런 걸 그렇죠. 절감을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뭐 소득주도 성장이란 논란이 되는 저는 뭐 큰 방향 공감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큰 방향은 좋지만 디테일이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고란 기자, 안승찬 기자 아마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그 분야별로 많은 얘기들 들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네.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네네. 이쪽 소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에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소위 말하는 규제나 아까 말씀해 주신 기득권과의 그런 갈등 조절을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약간 손 놓고 이제 있다. 손 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게 어쨌든 혁신을 하다 보면 기존의 규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혁신 사이에서 사실 뭐 이쪽 이 업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도 혁신을 위해서 뭔가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걸 일단 무조건 막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하려는 사람들을 좀 독려하는 이런 사회적 문화 이런 네네. 걸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네, 정부가. 안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그 외신의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한참 이제 노란 조끼 네. 시위가 막 불거졌을 때였는데 나는 하여튼 정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신은 현실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정부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의라는 방향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도 그러니까 뭐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방향이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는 게 개인마다 행복이 늘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적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미세한 현실적인 고충들을 좀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네네. 또 타이밍도 참 좋지 않았고 네. 세계 경제가 안 좋았었던 타이밍에 적용된 것도 조금 아쉬웠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 자영업자 얘기입니다. 올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1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외환 위기, 그러니까 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이제 기사 제목들 참 많이 보는데요. 이번 통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네. 이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566만 2천 명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19,000명, 2만 명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네. 작년에는 5만 명 이상 줄었으니까 그래도 감소폭은 줄은 건데 그러네요. 네. 그래도 2년 연속 여전히 감소했으니까 뭐 좋은 건 아니다. 네, 여전히 자영업자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이걸 네, 이제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 네. 이 사람들이 11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오. 외환위기 때 한 30만 명 가까이 줄었을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네.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하긴 했네요. 조금 네네. 타격이 컸던 거고, 이게 반대로 직원이 없이 이제 사장 혼자 장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7천 명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은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없애고 혼자 자기 일하는 혼자.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물론 뭐 지금 기술도 무인 뭐 계산대도 많이 늘고 네네. 전반적으로 기술이 좋아지니까 사람 손이 좀 부족해지는 것도 있고 뭐 경기가 나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부담이 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네.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 이 기사? 뭐 제 생각에는 뭐 실제로 음. 그 실체에 가까운 기사라고 생각이 네네 되고요. 현실 반영. 예, 뭐 여러 가지 네. 내수 성장이 좀 정체가 되고 뭐 큰 기업들마저도 뭐 이제 대형 마트들 사상 최초로 적자가 나고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벌어지는 일들이 숫자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봅니다. 김진희님 문자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번 통계는 제대로인 것 같네요. 저도 자영업자인데 직원 2명 줄이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이게 사실 그 가족들 인력을 갈아 넣는 식으로 운영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잡 알바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됐다가 낮에는 네. 밤에는 자기가 알바생이 네, 그렇죠. 되고 이런 아예.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힘들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RCEP 이거를 알셉이라고 읽습니까? 알셉이라고 읽더라고요. 알셉이라고 읽어요. 네,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협정문이 타결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용어가 좀 복잡한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알셉이 일종의 다자간 무역 협정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이제 FTA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네. 두 나라 간에 맺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FTA이고 네. 두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무역 협정을 맺는 게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알셉도 다자간 무역 협정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둘이서 이제 1대1로 대화하는 카톡은 FTA이고 네. 네. 단톡방을 단톡방은. 만들면 이제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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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미국이 중심으로 된 이 다자간 무역 협정이 TPP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보호 무역주의를 좀 강화하는 추세니까 이건 사실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네. 이번에 알셉은 원래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 거긴 합니다만 여기에 네.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여기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총 15개국이 참여 대상이고요. 원래는 인도도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그동안 협의해 왔는데 네. 인도는 가뜩이나 지금 중국하고 그 무역 적자가 많아요. 인도 네. 측면. 그래서 인도 여기 입장에서는. 알셉까지 가입하면 무역 적자 너무 커질 수 있다. 이 걱정 때문에 이번에는 합의를 안 했는데 어쨌든 뭐 기대보다는 그래서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셉이라는 거대한 이 어떤 그 예. 틀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탄생했다. 네. 그럼 인도도 사실은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다. 힘들 거다. 아니 이 알셉 타결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파견하니까 농민단체에서 우려된다, 농업홀대 그렇죠. 우려된다 했는데 인도에 있는 농업단체는 환영 성명을 내면서 그렇습니까?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네. 양심상 못 가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발언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둘이 하는 카톡방이든 단톡방이든 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분야별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 뭐 최종 타결은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내년 최종 타결이 예상이 되는데 뭐 15개국에다 많은 인도까지 들어왔다. 그럼 이게 총 인구가 36억 명 그렇더라고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엄청난 시장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거기에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네.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일단 큰 장이 열리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FTA가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좀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네. 왜 우리가 카톡 한 명 한 명 보내는 거하고 단톡방에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 이 효율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네. 문제도 있고 게다가 기존의 FTA 체결한 협정 외에도 이제 RCEP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이나 둘 중에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하여튼 네네.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는 무조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알겠습니다. 각국별로 뭐 원산지 규정, 뭐 지적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 들쭉날쭉하는 것도 좀 통일되는 효과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 최봉준님 부모님께서 농사 짓다 보니 이번 협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타결된 만큼 후속 대응이 잘 됐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반발하는 농민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허선미님, 박진수님, 손창정님, 이은자님, 고란 기자가 오늘 랩 안 하냐고 항해 문자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세 줄 요약을 한 주 쉬고 갑니다. 저희도 하다 안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